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투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고 후덥지근한 장마지만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죠.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73년 전통의 대구매일신문 최경철 정경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뭐 정치권이 뭐 지금 좀 바쁜 시기라서 예. 대통령 취임 시기고 취임 초고 해서 뭐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제쯤 휴가 가십니까? 대통령도 휴가 간다는데. 대통령은 7말 8초에 휴가 가신다고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곧 가실 것 같고요. 그때 맞춰서 가십니까? 뭐 그때 말로 맞춰 가겠습니까? 뭐 제가 뭐 대통령하고 뭐 단짝도 아닌데 네. 따로 가죠 뭐. 예.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 대국매일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과 휴가를 맞추지 않는 최경철 부장 오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얼굴을 안 보이셔가지고 저희 하이킥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지난주였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양호입니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뭐 취재차 잠깐 해외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어디 미국 갔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갔는지 행선지를 밝히는 순간 저는 제 휴가는 휴가가 아닙니다. 왜요? 전화 오고 뭐 그러기 때문에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오늘도 50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해외 갔다 오셔가지고 감 떨어졌다 뭐 이런 소리는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지난주에 최영우 고문 안 계셔가지고 출연자들 맞추는데 애 먹으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인업 짜느라고 지금 아주 머리가 아파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휴가철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아마 라인업 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뭐 한치호 위원께서 계속 나오셔야죠. 일주일 내내 뭐 땜빵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짜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최양호. 이영진 앵커는 언제 휴가 가십니까? 어떻게 휴가를 갑니까? 이 시국에. 아, 그러니까 꼭 가십시오. 대통령도 그렇게 가시는데 네. 꼭 한번 꼭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저희 후배들이 하던 얘긴데요. 선배가 휴가를 가야지 우리도 휴가를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기업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보도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도 얘기를 했었죠. 재벌과 이혼. 그런데 SK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한초 의원 어떤 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한테 이혼을 해달라라고 신청을 한 거죠. 네. 근데 원래 이제 그 우리나라 혼인은 이제 파탄 사유가 있는 사람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조정 신청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좀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산 분할이랑 모든 부분들이 아마 신청을 들어가서 아직 기일은 안 잡혔는데 그 기일이 한 달쯤 정도쯤이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결혼식이었죠. 저 최태원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이 예? 당시 199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네. 아마 그 당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아마 결혼식을 치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세기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결혼 직후에 그 한국이동통신 그 인수 사업자로 그 SK가 선정이 되면서 전신이죠. 그래서 예 아주 그 경제계에는 아주 큰 폭탄을 날렸죠. 근데 그 폭탄이 결국엔 터졌죠. 그래서 SK가 사업권을 반납을 하게 되죠. 사업을 반납을 하게 된 뒤에 그래도 결국에는 김영삼 정부 때 SK가 결국에는 그 한국이동통신을 뭐 속된 말로 먹어서 지금의 SK텔레콤을 만들게 되죠. 어쨌든 그 노소영 관장이라는 대통령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 SK가 작은 뭐 작은 것보다는 더 컸지만 섬유기업에서 이동통신과 지금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시총 2위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SK가 지금의 재계 시총 2위로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사실 노소영 관장이라는 저분과의 결혼이 그 큰 디딤돌이 되고 큰 지렛대가 됐었는데 저분과 마침내 헤어지게 됐다는 데 대해서 사실 경제인들이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최태원 회장님께서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네. 이혼하면 좀 찔리는 면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재산도 상당 부분 좀 떼줘야 할 텐데 고민이 많은 이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예, 최영호 우리가 의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오너 리스크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일군 재산은 나눠야 되는데 요게 이제 연도별로 조금 우리가 팩트 체크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최초로 그런 신세기 이동통신을 이제 인수할 때는 1988년도에 결혼 전입니다. 네. 선경그룹일 때 SK가 아닐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반납을 하죠. 017을 야, 반납을 성경 하고.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92년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네. 와 있을 때 다시 그때 돈으로 4,200억 갖고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한다 그랬을 때 산 거예요. 아. 그래서 SK 그룹 측에서는 그때 청와대에 네. 들어가 계셨던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전혀 개입된 적 없고 경제비서관실에 있으셨잖아요. 네네. 혹시 메모라도 아닙니다. 뭐 전혀 뭐 캐비넷에. 아, 예. 그래요? 근데 아유 이러니까 또 감 떨어지네. 그래서 이제 SK를 이걸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1군계 가치 1군 재산이냐 아니냐 뭐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따지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최태원 회장이 24.3% 갖고 있어요. SK텔레콤. 근데 노소영 관장은 0.01% 갖고 있고 이거를 나눠야 되느냐 안 나눠야 되느냐 이제 다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요거 바로 직전에 지금 어느 게 이제 선고가 났냐면은 이부진 이무재 86억. 네. 그리고 재산이 1조 2천억이 있는데 86억을 줬단 말입니다. 최태원이는 지금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전 포인트가 그걸로 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노소영 관장이 밉지만 이혼을 못 해주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은 이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으로 이제 갈 것 같고요.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큰 딸이 지금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최민정 씨. 예. 예, 최민정 대위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아니요 위에 그 이제 위에 아, 그 위에. 위에 아, SK 큰딸. 아, 예. 군인은 지금 군인으로 감사합니다. 복무 이제 중이시고 지금 대리로 들어와서 네.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쪽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SK 이제 바이오나 이제 전자 쪽으로 가려는 그런 모멘텀을 실는 상황에서 그런 또 자기 딸이 와서 이제 일을 한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한 3, 4년은 지나야 다음 정권에서 해결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혼은 정권에서 한초예요.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 삼성 그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점이 그럼 현재 제가 보기에는 노소영 관장이 그 결혼을 하면서 거의 특혜를 받아서 SK가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송을 하게 되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혼 조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아마 지금 노소영 관장은 이미 편지를 썼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사면할 때 사면해주면 안 된다. 동생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분명히 경영권 분쟁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내연녀도 있다. 그리고 이분이 나와서 별로 그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아직 더 정신 차리게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사면 반대 편지까지 쓴 사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거 보면 이제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되기 때문에 이혼 조정을 잘 마무리 못하면 아마 또 그 SK 같은 경우는 본인 동생하고도 그 분쟁이 날 가능성이 아직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분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다음에 또 최민정 최태원 회장님이 또 혼외 아들까지 아들이 이제 딸이 딸이다, 예, 딸. 딸을 예. 딸까지 가져서 또 그 자식도 나중에는 뭐 SK 뭐 지분을 가지려 될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내분도 또 나타나신 거고 하여튼 저분이 회사 지분 관계는 상당히 꼬이게 더 만드는 것 같아요. 노소영 관장님도 이걸 보면서 최대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리한 법정 싸움을 좀 길게 끌고 갈 것 그래서 같습니다. 여기는 위험한 게 한번 이 벌처 펀드의 그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SK 글로벌 사태 예.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지금 뭐 지주회사를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만약에 이제 이혼 소송이 지지부진하게 가고 소위 말하는 합의가 안 되면은 타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분을 나눠줘야 되는 부분들이 네.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는 거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이제 주주총회를 하면은 이거 우리 반 떼어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치고 들어올게 그러면 레버리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나중에 내가 도와줄게. 그럼 요번 때는 이렇게 가. 지주회사 이렇게 잘라. 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개인 사지만 이혼하는 거야 말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의 대표 IT 기업인 SK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렇죠. 지금 또 도시바 그거 때문에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진짜 국가에 어떤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이런 기업들이 해외의 자본에 또 노출되는 부분 이건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저는 걱정되는 게 예, 지금 한초예요.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지만 더 걱정되는 거는 지금 분명히 노소영 관장의 편지에서 보면 그 내연녀의 그 측근도 현재 SK에 와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돼 네.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최태원 회장은 동생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물론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뭐 집안에 걱정이 있다. 동생이 아직도 네. 그 감옥에 있어서 그러는데 분명히 둘이 같이 일을 벌였는데 한 분은 나오고 한 분은 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을 것이고 거기서 또 사촌들하고의 관계도 있단 말이죠. 최신원, 최창원. 예, 그쪽 사촌들하고의 네. 관계도 있잖아요. 원래 SK그룹 자체가 최종건 그 전 큰아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큰아버지 그분이 이제 창업을 하셨고 동생하고 같이 하다가 이제 그 큰형이 돌아가셔서 이런 역사가 있는 저기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제가 대외 업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SK 자체에서는 뭐 사촌 형제들하고는 뭐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에 있어서 잘 합의가 돼 있다라고 이제 그분들은 내부적으로 말은 하는데 네. 이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노소영 관장하고 이혼 관계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배 구조가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지난번에 그 최은열 의원님 나오셔서도 그런 걱정하셨잖아요. 뭐 이혼하는 거야 뭐 개인사지만 이게 자칫하면 국가 경제에 참 그 해를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많이 걱정하셔서 저희도 그거 좀 예상됩니다. 거기다 지금 박영선 의원이 지금 뭐 재산 환수를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월 달에 다시 재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용 특별법. 네. 만약에 이제 지금 그러는 과정에서 이부진, 이무재 그런 선고가 나는 과정에서 지금 불법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편법의 상속을 받았다는 그 내용에 그게 나왔죠. 재판 나왔죠.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되면 이제 그 이무재 고문이 재산 형성, 이부진 사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를 안 했다 이런 게 입증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게 이것까지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수를 하고 또 여기도 지금 이제 그 다시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얼만큼 이제 공헌도가 있느냐 등등. 그래서 이 지금 엮여 있는 거예요. 다 이 소위 말하는 재벌가의 이혼 과정들이.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지분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시면 근데 돼요. 지분이 만약에 노소영 관장 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가지고 SK가 쪼개지면 뭐 최신원 회장이나 최창원 부회장 이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근데 그쪽은 또 지분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사촌. 어쨌거나 이게 지금 너무 오래 끌기 때문에 네. 지분이 뭐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저렇게 오래 끌다 보면 저 혼외 애기도 나이가 또 자랄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부인에 관계된 사람들 자꾸 붙을 거고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 이혼을 했지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소송을 벌이고 말썽이 나진 않았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이혼을 마무리 지었거든요. 근데 저분은 지금 벌써 이혼 소리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은 됐죠. 근데 지금부터 소송을 하면 또 2, 3년을 끌 텐데 그동안 SK가 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 얘기 말씀 들으니까 그 비슷한 예가 하나 있잖아요. 롯데가 그런 형태 아니에요? 롯데가 지금 대주주가 사실혼인 신격호 그렇죠. 회장의 사실혼인 분이 지금 대주주잖아요. 그렇죠. 롯데 지주회사 격인 회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지주회사를 롯데 호텔로 하려고 그러다가 롯데 제가로 지금 바꾼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바꿔가고 맞습니다. 있고 여기도 지금 SK 케미칼이 지주회사를 할 거냐 이노베이션이 할 거냐 텔레콤이 할 거냐 이거 이제 뭐 텔레콤 분야 사업회사로 이제 나누겠지만 뭐가 지주회사로 가느냐 또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또 조금 갖고 있어요 노소영 관장이 네. 그리고 뭐 케미칼에 대해서는 지금 저 최태원 회장은 없어요. 그렇죠. 최창원 부회장이 다 가지고 있죠. 이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머리에서 이제 이 무더운 날에 쥐가 나는 거죠. 지금 그래도 SK주가 SK와 SK CNC가 합병되어 있는 SK주가 그래도 사실상은 역할을 지주회사 하죠.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지배 구조네. 주주로서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SK 주가 현재는 그런 역할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 하고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 소위 말하는 재벌들, 오너들, 로얄 패밀리들의 이런 개인적인 가정사 문제가 벌어져 갖고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죠. 누가 피해를 봅니까? 결국은 종업원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이 일들을 다 수습해 나가야 되고 뭐 해외 바이어가 이거 문제 있느냐고 하면 다 가서 해결해 줘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길 거고요. 두 번째로 본인들이 회사가 쪼개지면 어떻게 자기 신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불이익이거든요. 거기다 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들도 믿고 해놨는데 뭐 이런 일 때문에 서로 지분을 그거 내 거나 네 거나 이럴 수도 있고 여기서 사실은 이 조정이 빨리 끝나면 다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원하는 걸 빨리 해주고 빨리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갈 경우 여기서 뭐 저는 이제 예상만 추측만 하겠지만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 뭐 이거를 뭐 예? 이 서울이동통신 이거를 뭐 해주면서 뭐 재산은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한다는 혹시 임명계약서도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우리들만 모를 뿐이지. 그렇죠. 예, 그런 뭐 안전장치 안 해놨겠어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뭐 예를 들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해 보면 결국은 이게 원만하게 빨리 합의를 하고 하지 않으면 결국 이 피해는 투자자와 종업원과 결국 국민들한테까지도 올 수 있다는 큰 명제가 되는 거죠. 앞서서 말씀하셨던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분명히 SK한테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세계 이온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그럴 수 있겠네요. 있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최영훈. 우리가 자주 듣게 될 거는 SK텔레콤이 노소영 관장의 혼수였느냐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노태우 일가가 본인들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세간에서 그러니까요. 많았죠.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지금 도시바 인수합병하는 것도 잘 끝나야 돼요. 저거 잘 안 끝나면요. 여기도 굉장히 지금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출한 형태로 갔기 때문에 저기서 어떻게 그거를 마무리하느냐. 또 지금 사실 SK가 하이닉스가 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굉장히 이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왜 이 시기에 이 덥고 이 무덥고 짜증 나는데 이혼 조정 신청을 했는지 또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타이밍. 네. 그 지난주에 하이킥에서 한철이요. 저희가 지적을 확실하게 했거든요. 하려면 빨리 사생활 정리를 하고 기업 경영에 좀 매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서 기업 경영하면 기업 경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게 결국 종업원들이나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실 분이 복잡하게 돼 있는 상태면 종업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 생겼을 때 뭐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하이킥에서 사실은 고모님 지난주에 최은일 의원 나오셔갖고 아주 강하게 지적해 아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프로가 눈치 안 보고 이혼을 조장하면 하이킥인데 이혼을 조작한 게 아니라 빨리 주변 정리를 해라. 그래서 제대로 좀 기업을 해보자. 그래서 사회에 공헌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업인들한테 너무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기업인은 돈을 합법적으로 잘 벌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세요? 뭐 여기도 한 10만여 명의 아마 뭐 종업원. 계열사 네. 다 하면 그 종업원이 있는데 다 사실은 이런 사기업에 가면 회장님만 보고 가거든요. 그 회장님의 도덕성 또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사실 자기에 대한 자긍심으로 와닿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고 아니 뭐 술 먹으면서 회장님 욕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부분들이 어떤 뭐 도덕적으로 안 닿으면은 그렇게 신이 나서 다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그 기업에 예, 있어서 최영철 평판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기업 평판 때문에 제일 애를 먹고 있는 회사가 그 애슐리 그 최저임금 위반했던 이랜드 이랜드. 예, 이랜드가 거기에서 직원들한테도 그러니까 급여를 잘 안 그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급여 조금 안 준 그 사소한 것들이 결국엔 일이 이렇게 커져서 기업 평판도가 낮아지면서 지금 회사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이래서 은행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났대요. 그 회사가. 그래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재무적 손실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 기업 평판도가 얼마나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기업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위험성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오나 자기의 사생활 때문에 지금 기업 평판도가 지금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일구었던 기업에 대한 그것은 도덕적 책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 회장님은 빨리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짓든지 아니면 정말 그 부인한테 석고대죄를 해서 뭐 잘 정리를 하시는지 하여튼 기업에 해를 끼치는 CEO가 돼서는 안 된다는 아니 거죠. 물러나든지. 그렇죠. 아니 저기 우리 앵커께서 네?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런 기업인한테 너무 극도의 도덕적인 걸 원하는 거 아니냐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업인은 돈만 잘 벌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앵커는 앵커만 잘 벌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셔서 쓰레기도 잘 버리시면 안 되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변을 빨리 정리해서 기업을 좀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 걱정하지 않고 깨끗하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합의를 해서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 본인 물러나서 그냥 본인은 이사회 의장 역할만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지금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회사가 쪼개지거나 안 그러면 본인의 거취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게 좀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너 체제로 움직이는 재벌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특히 여기는 이제 지주회사로 이제 예.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사업회사로 갈 거냐, 지주회사로 가면 대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제 회사가 조금만 처음에야 똑같지만 한 2, 3년 가면요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뭐 SK텔레콤도 굉장히 뭐 보수도 좋고 그런 회사지만 그룹 내에서는 지금 뭐 SK 하이닉스한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항상 최고여야 되거든.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해야 일할 맛이 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27일하고 오늘 27일하고 28일에 15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초에? 저는 이 발표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다 좋은데 만나시는 건 좋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사실 김상조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공정거래 위원장 그 청문회 할 때 대통령이 그 기업 총수들을 혼자 만나는 것보다 뭐 본인이 만나서 다 할 얘기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만나시게 됐어요. 물론 혼자 만나는 건 아니죠. 혼자 만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그 김상조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가서는 바로 이제 한 달 좀 더 돼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보면 혹시 김상조 위원장이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번 만남에서 어떤 형태가 됐건 형식이 됐건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김동연 부총리,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윤규 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렇게 배석을 같이 하니까 기업인들이 올 때 좀 그래도 뭐 사이사이 껴 앉아 있는 장관급 인사들, 경제부처 인사들을 볼 수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청와대에서 경제 김동연 부총리의 시어머니 5분이 다 나오겠죠. 장하성 실장이라든지 장하성 뭐 경제보좌관 뭐 일자리 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다 나와서 분명히 숫자를 맞힐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쪼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긴밀한 대화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일 무슨 경제 전체 이제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내일 이제 발표를 기재부에서 합니다. 발표를 네, 하면은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둘째 무슨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증세하는 얘기 일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뚜렷한 목표를 지금 정해놨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듣죠? 들을 게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게 이거예요. 과연 그 자리에 가서 기업인들이 한초예요?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처음에 이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만남 이야기할 때는 뭐 사원 대표, 뭐 노조 대표 이렇게 해서 같이 간다고 한다고 처음에는 그랬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형식이 다 바뀌었어요. 형식이 다 바뀌면서 이제 기업 총수가 오든지 아니면 전문 경영이 오든지 그거는 기업에서 정해라라고 했고 사실 이 만남도 그 대통령 휴가 후에를 지금 사실은 다들 예상했다고 그래요. 기업에서는.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그 전에 하자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해서 그런 불만들도 사실 있다고 하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도 제대로 준비들도 사실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이제 자리인데 사실 2개로 나눠서 이제 15대 기업을 이제 8개씩 나눠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과연 기업인들이 위축이 돼서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가? 저는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래서 이제 불러대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러워요. 왜 의아스럽죠? 처음 만나는 자리는요. 앞에 있는 대통령들은 다 찾아갔습니다. 뭐 정경련은 중소기업에 가서 이제 뭐 당선된 지 뭐 일주일 내에 가서 하고 거기서 도시락 같이 먹고 뭐 노무현 대통령은 뭐 재벌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5개월 후인가 6개월 후에 삼계탕집에서 쫙 모아놓고 그거 기억나시죠? 네. 기업가들은 우리가 가서 뭐를 부탁해야 돼요. 지금 일자리를 해달라고 그러고 이 일선에 서서 경제 돌아가게 하러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집으로 오라 그런단 말입니다. 저는 이거 봐서는 나를 따르라 또는 시킨 대로 해라. 군기를 잡는 것도 분명히 어떤 그런 위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군기잡기. 네, 그런 어떻게 부분에서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서 뭐 청와대 네, 관계자들은 최영철 최대한 대통령이 많이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 대통령 가만히 계시고 그 기업인들이 말씀을 최대한 많이 하시는 자리가 될 거라고 브리핑을 하던데요. 어쨌든 그 기업인들이 그 자리에서 뭐 말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설화를 입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뭐 7개, 8개 기업이 참석하고 대통령 오시고 그다음에 뭐 참모들 오시고 그러면 1시간 반쯤 예정돼 있다고 그러던데. 만찬 겸해서. 네. 뭐 한 2, 3분만 얘기해도 다 안 가겠습니까? 한 사람 그렇죠. 앞에. 그럼 한 사람 앞에 2, 3분 얘기한다면 그 뭐 몇 마디도 못 하는 건데. 하여튼 뭐 어느 정도 수위의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인들은 당장 그 법인세 인상이 걸려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의중은 일자리니까 네. 고용을 또 창출해야 할 텐데 숙제가 참 많긴 많을 겁니다. 근데 뭐 기업인들이 갑자기 고용을 늘리기는 힘들 테고 증세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도 못할 거고 참 끙끙 앓다가 그냥 덕담하고 가지 않을까. 어쨌든 정부의 정책대로 기업인들은 상당 부분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뭐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사실 그 대기업과 그 기업을 뒷받침해주던 그런 유권자들이 아니고 그와 반대되어 있던 사람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많이 뽑았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갖고 그 대기업들에게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기업들이 그 방향으로 좀 쫓아가기를 권유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을까. 물론 말은 좀 줄이겠지만 의도적으로 그 방향을 좀 끌고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견 그 미국 예, 그 최영공. 경제 사절단인가요? 뭐 갔었죠. 같이 가서 네. 뭐 또 거기서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이지만 그 당시에 좀 전문 경영인들이 많이 갔어요. 뭐 최태원 회장은 갔지만 정몽구 회장도 안 갔고 구본무 회장도 안 갔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한테 문재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시고 왜 일자리가 필요한지 쭉 하실 건데 좀 더 그래도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주려 그러면은 좀 방문을 해주시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눈에 띄는 거는 이겁니다. 왜 미국 갈 때 KT하고 포스코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엔 들어왔어요. 그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영이 이거 대한상의에서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영까지 이름이 넣었는데 부영은 빠지고 뭐 농협이 15대 기업에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327조예요 자산이 삼성전자보다 많은데 거기도 또 빠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갈 거냐. 거기다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KT하고 포스코 들어온 거랑 부영이 빠진 거랑 뭐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부영은 일단 무슨 지금 뭐 공정거래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모를 거고 이제 농협 빠진 것도 이제 이해가 가요. 왜냐면 농협도 지금 선거법 위반이 돼 있어갖고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회장이 그러니까 뭐 안 들어오는데 삼성, 롯데, SK는요? 아니 그런 뭐 거기는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 중.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들이 서로 이제 안 맞춰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삼성 뭐 이런 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이제 이 걸렸던 사람들 그 미국에 갈라 그랬다가 못 네네. 갔던 부분들이 많지 네.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석연치 않게 지금 나와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뭐 그냥 점심 먹을 때 오늘 점심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탁현민 우리 행정관이 이런 거 네. 기회가 되네요. 그래서 탁현민 PD가 이번에는 조금 실수한 거 아니냐. 뭐 그 탁현민 행정관은 그만둘 건데요, 뭐. 뭐 그만둘까요? 아 그래요? 그건 어떻게 그 확실하세요? 아니 그 정리한다 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그거는 다시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인터뷰를 여러 번 했고 그 탁현민 그분에 대해서는 그 김경수 씨인가요? 의원이. 김경수 의원이가 네. 그분이 다시 한번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정치 얘기 들어가서 이상하긴 한데 그거는 확신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니, 지금 KT 포스코 얘기나 해주세요. 네, 그러면. 그 고문님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준이 없었어요. 미국 갈 때는 기준이 없었어요. 미국 갈 때는 그 상공회의소에서 정해서 이렇게 올리면 거기서 이제 입맛에 맞게 정리해서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15대 기업이라고 정했잖아요. 그래서 15대 기업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누면서 15대 기업 중에서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농협은 제꼈습니다. 농협은 빼놓고 그럼 농협 대신 오뚜기가 들어와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농협은 뺀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왜 과연 농협을 민간 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뺐다는 거예요. 농협이 민간 기업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지만 관에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협동조합은 아닌 거죠.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농협이 있고 지역 단위 농협이 있고 농민들이 조합비를 내서 하는 게 농협인데 거기를 민간 기업이 아니라고 뺐다. 이게 지금 우리 그 노무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이고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를 민간 경제라고 해서 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아직도 관치가 많이 남아 있구나 그런 뉘앙스를 버릴 수가 없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뚜기를 넣은 것도 좀 석연치가 않은 점들이 있어요. 뭐 지금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이 기업이 그동안 뭐 SNS상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뭐 넣었다고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그 부분이 있고 비정규직이 없는 회사. 비정규직이 없는 회사.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KT하고 포스코는 지난번 아예 갈 때는 뺐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참석자 명단에 보면 또 그분들이 또 참석하신답니다. 네. 참석하신다니까 이게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완전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 한진도 이번에 그 경찰에서 수사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억 모두 인테리어를 회장집을 회사 돈으로 했다고 수사받고 있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회사 같은 다 빼버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나 삼성이나 다 거기도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상태고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솔직히 들어갑니다. 경제 정책에서 가장 불안한 최영철 것이 사실 부장.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문재인 정부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지금 경제인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바가 뚜렷하게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좀 낮다. 이것에 대해서 좀 불안한 감이 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15개 대기업을 부른다면은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초대를 했다고 밝혀야 되는데 사실 뭐 농협을 빼버린 것이나 오뚜기를 갑자기 넣은 것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청와대가 해야 할 방향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좀 불안감을 느낄 요소가 있지 않은가. 농협이라는 경우는 사실 아까 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농림부의 사실상 산하 단체라고 사실 모든 정부가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요. 관치 금융도 그런 부분이고 네. 농협에 대해서 각종 조합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사실 농림부의 힘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여기는 뭐 울타리 안에 가다 놓은 기업이니까 사실 여긴 부를 필요가 없다고 아마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오뚜기를 갑자기 오뚜기가 사실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90등이나 100등 밖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래서 오뚜기를 갑자기 불렀던 것도 이상하고 사실 오뚜기가 100%그 하도급 기업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게 클린하다고 사실 증명된 건 없지 않습니까? 뭐 비정규직 비율이 좀 낮다. 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죠. 하여튼 오뚜기를 갑자기 불러들인 이유는 좀 납득할 수 없는 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 참석하는 대기업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오뚜기랑 같이 배석하고 싶어서 뭐 자리를 바꾸고 뭐 순위를 바꾸고 뭐 그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럼 갑자기 오뚜기가 이게 코드 기업이 돼버렸다는 생각을 하니까 일자리 대통령, 그러니까 일자리 기업. 기업들은 또 그쪽으로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뭐 좋은 예로 오뚜기가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진짜로 뭐 3천 명인데 31명밖에 없다며요. 근데 기간제 근로자거든요. 그래서 아니 기업을 하면은 비정규직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2년간 했을 때 바꿔주라는 거지. 아니 뭐 사정에 의해서 와서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필요에 의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오뚜기랑 한철이요. 같이 자리를 해야 된다고 기업들이 생각했던 건 이거 같아요. 이 현재 이 간담회를 한다면서 청와대에서 발표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대변인이 격려와 동료라고 했습니다. 격려와 응원. 네, 격려와 응원이라고 네. 응원 동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뚜기가 있는 쪽은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을 해줄 기업이고 오뚜기랑 같이 안 하는 그날 하는 기업들은 좀 동료를 받고 좀 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일자리 좀 더 만들어봐. 예, 뭐 이런.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오뚜기랑 같은 날에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뭐 14579, 24680 이렇게 나눠서 아마 하는 홀수짝수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간에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예. 어쨌든 뭐 이거 자리가 마련이 되긴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기업인들한테 언급을 할 것 같은데 최영호 고문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삼성이 항상 그 신년회를 하면서 올해는 몇 명을 뽑겠다. 이건희 회장이 아프지 않았을 때는 항상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기준이 돼서 뭐 현대차라든지 쭉 그 일자리 그
새로 뽑는 사람들의 숫자를 발표를 하고 그걸 정부가 모아가지고 올해 일자리 얼마나 만들 것이다 이런 예측치를 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업들이 그렇게 발표만 하고 한 번도 그 숫자를 뽑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숫자 그냥 뭐 책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 4월이나 5월쯤이면 전 세계 해외 그다음에 뭐 있는 그 사장단급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을 짭니다. 투자 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채용할 인원들을 뽑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먹국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맞추려 그러죠. 맞추려 그러는데 또 사실 요새는 뭐 3년짜리, 5년짜리 계획은 없어요. 다 6개월씩 끊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바뀌면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나오고 그러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각 그룹사가 아니라 각 개인 개별 회사별로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를 모으는 미전실 이런 역할들을 누군가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유난하게 안 돌아가고 원활하게 안 돌아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부의 아주 제일 높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분명히 협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얼만큼 부응을 해주느냐 이것들은 각 기업들이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지금 기업들을 만나는 시점 직전에 카이 수사가 들어가고요. 뭐 이런 그 사정정국으로 돌입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굉장한 압박을 느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압박 정도가 아니죠. 이거 상당한 부담감이죠. 너희들이 한철이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앞으로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그 간담회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겁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이미 기업인들 만났죠. 4대 그룹도 만나고 다 만났죠. 그 다음에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이 또 만났어요. 그때 권오현 부회장한테 그 기사를 보면, 그 워딩을 보면 권오현 부회장한테,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한테 이번에 많이 채용하실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오현 부회장이 거기서 채용 안 할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채용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정부로서는 기업들이 말하는 건데 더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 사정정국도 좀 있으면 이제 어차피 공기업 기관장 교체하고 하게 되면 시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예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김상조 위원장이 분명히 대통령이 그 재벌들하고 만나는 건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추진을 한다 하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이 정부가 기업들이 현재 그 정부 시책에 따라와 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상당히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의심을 갖는다. 일자리는 예, 최영철 사실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대통령께서 기업인들한테 일자리 좀 늘려주세요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당장 뭐 한 개 기업당 한 100명씩, 200명씩 더 뽑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당장 대통령께서 저 말씀 하신다고 해서 100명, 200명 더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쉽지 생각합니다.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잘 나가는 부분은 지금까지 5년, 10년 단위로 계속 노동 생산성을 높여왔거든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가장 순이익을 많이 내왔던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이나 다른 은행들과 비교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점포당 인원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을 높여온 은행들은 이익을 많이 냈고 그 다음에 삼성이나 현대도 마찬가지죠. 노동 생산성을 계속 높여왔단 말입니다. 5사람이 일할 것을 사실 한두 명으로 줄여서 해왔던 그 기업들이 갑자기 더 뽑는다면 사실 이 월급을 더 줘야 되고 하는데 이러면은 주주가치 훼손되죠. 주주들한테 더 적은 배당을 줄 거죠. 그다음 주가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대기업들이 국내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를 봐, 세계 주주들이 널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그러한 옛날 패러다임에 청와대가 지시하면 일자리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정말 세계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정말 경쟁력 갖고 잘 응원과 격려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잘 싸워 나갈 수 있고 영업 잘하고 장사 잘할 수 있도록 북돋워주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준다면 기업들이 당연히 일자리 늘리겠죠. 기억나시겠지만 예, 최영 고문. 권오현 부회장이 김상조 위원장하고 만나고 나서 나오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자 직강 잘 들었다고. 이제 사실 이제 대통령이 꿈꾸는 그런 이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저자 직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업인들이 조금 더
사실 뭐 이런 뉘앙스 저런 뉘앙스 그다음에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더 잘할 테니까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인데 진짜로 지금 뭐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내일 뭐 발표하고 증세 일자리 다 하는데 거기서 일방적으로만 좀 말하지 마시고 진짜 들으셔야 돼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굉장히 큰 하나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무조건 공론화 시키고 봐요. 앞뒤 안 보고. 모든 문제, 껄끄러운 문제, 뭐 작은 문제, 큰 문제 다 공론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맞춰가시거든요. 근데 기업의 일자리라는 거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앞으로의 소위 말하는 이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기운도 많이 돋보여주시고 일자리를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기업이니까 진짜 격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격려도 많아야 네, 되겠지만 한철이요. 과연 거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1시간 반을 이제 하신다고 지금 현재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녁이지만 그래서 샌드위치나 가벼운 걸로 먹으면서 이제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기업인들이 이미 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국정과제도 나와 있고 내일 뭐 10시인가 뭐 지금 현재 경제계획도 발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기업인들이 그거 대놓고 거기다 대놓고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저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부터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과제나 경제계획이 나오기 전에 그럼 기업인들을 따로 만나든지 대통령이 안 만나시더라도 어떤 그 공론회 장을 같이 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미 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자, 계획 나왔으니까 계획대로 합시다. 이런 경우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소통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이 점이 제일 안타까워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를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물론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본인들의 뭔가를 해보고 싶고 이상을 펼쳐보고 싶은 건 좋은데 그동안 이 전 정권이 망한 게 사실 불소통이었잖아요.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저 국정과제 나온 거를 제가 금융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금융 소외론. 네. 신금융 소외론이 나오고 야, 있어요. 전 정부에서도 최순실이 금융을 잘 몰라서 금융은 손대지 않았다 그러는데 근데 이 정권도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금융 소외론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저도 금요일날 저녁에 누구를 만나서 진지하게 한번 그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해봤는데 네. 그런 게 좀 없었다는 거죠. 이미 계획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불러서 얘기 들어봤자 수정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부터 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다. 하여튼 뭐 예, 잘 최영호 고문. 이틀간 잘 될 것 같고요. 뭐 잘 될 거라는 게 행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두 개가 다 잘 돼야 되죠. 근데 잘 되는데 금상첨화가 되는 것은 나는 영부인께서 꼭 나와주셔갖고 같이 식사하시고 저분들 보면 국무위원들 무슨 인삼절편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고생해서 그런 우리 기업인들한테 배려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부인이 나오실 것 같습니까? 안 나오실 것 같습니까?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국무위원들하고 할 때는 이제 우리 남편을 도와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회사 사장님 사모님이 임원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하는 자리니까 아유 이것도 맛보세요. 이 부장님 이것도 맛보세요. 최 고문이 이것도 맛보세요 하는 자리지만 이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실 기업의 다른 집 사람들하고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회사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조금 오바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네. 저 진짜 안타까운 게 저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안 듣고 지금 이걸 우리가 정정할 수 있겠느냐 이분들의 건의사항을 정말 고쳐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제일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과연 지금까지 계획 나왔어도 기업인들의 정말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그거를 고쳐주고 대신에 기업들도 그럼 우리 이것만 고쳐주면 고용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정경제잖아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게 공정경제 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건데 과연 고칠 수 있을까라는 지금까지 그런데 의구심이 말입니다. 한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 지금 참석하는 이 대기업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왔던 이들과 그리고 그 구조가 안 바뀌어서 나왔던 수많은 그 부작용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가지고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기득권 지켜주기 위해서 또 움직이는 거랑 뭐가 틀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죠. 바로 이제 이영진 앵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영진 앵커한테도 좀 안타까운 말씀 한 가지 드리면 미리 얘기를 듣고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우리가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아니 그게 우리가 그걸 현상으로 봤잖아요. 대기업 오너들이 그렇게 대통령 만나가지고 뒤에서 자기네들이 주고받은 그 거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기업들이 자기네 필요한 거를 정부한테 받아갔던 그러면 그런 뒷거래들이 있었던 게 전 정부의 문제였던 거 말씀을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럼 지금 현재 그 계획대로 그대로 다 따라와라. 그게 맞는 겁니까? 계획대로 따라와라고 지금 그건 그런 아니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냐고요. 그거는 너무 아니, 넘겨짚으시는 거 아니냐고요. 이미 국정과제도 나와 있고 내일 이제 경제계획도 발표한다 그러면 이미 발표는 다 돼 그러면 있는데요. 경제계획이나 그런 거를 그러면 기업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이 결정하는 대로 일단 해놓는 거고 그 뒤에 이 문제에서 당신네들이 하는데 뭐가 애로사항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소통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요. 소통하려고 만나는 거 국정과제에서 아니에요. 경제 문제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부인께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한초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원론적으로 맞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냥 트집 잡는 걸로 보이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랬으면 저는 그 발전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이미 그런 문제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좀 일자리 좀 더 늘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4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그렇죠. 사람을 많이 못 뽑는 그런 구조가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뽑으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수출 많이 한다고 세금 혜택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 정도 기여도 못하면 대한민국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했던 그 작업이 뭐였어요? 삼성을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고 삼성 코리아 지사로 만들겠다는 의중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 뽑아서 여기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 현지에서 사람들 뽑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삼성맨으로 만들겠다는데 그러면 삼성이 대한민국 기업이냔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 얘기대로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게 한국에서 한국의 영업맨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성 이병철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물건 삼성 물건 다 팔아줬는데 손잡대 와가지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난 이거 글로벌 기업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면 그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 오너냐는 거죠. 그거는 납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일 모레 그 제가 좀 토론회장이 이렇게 열띤 토론이 될 것 같으면 참 국가 경제가 얼마나 좀 화랑이고 활활 타오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아주 낮은 그렇겠죠. 차원에서 덕담이 오가고 그런 차원을 벗어나지 못할 박수나 거예요. 치고 그러니까 웃고 그거 만약에 밥 벗어나서 먹고 지금 우리 이영진 앵커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만약에 기업 오너가 있으면 그 청와대 참모들이 회의 끝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여튼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의 덕담 수준이 오갈 테고 그러나 뭐 약간의 발언 수위가 약간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올라갔다가 곧 떨어질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대통령께서 처음 만남이니까 첫 만남에서는 분위기 정도 읽으실 테고 그 기업인들도 대통령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분위기는 좀 읽고 가서 서로 좀 그 고용 좀 늘리고 투자 좀 많이 해서 지금 사실 기업들이 너무 많은 내부 유보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좀 풀어서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될 수 있게끔 소득주도 성장 되려면 기업들이 돈 좀 풀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오뚜기가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인들이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기업들의 애로나 고충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런 힘든 점들을 좀 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벤치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의 경영 이론 중에 가장 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회사를 벤치마킹하지 말합니다. 자기 회사마다의 다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지만 또 거긴 필요한 대로 필요한 거고 자기네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돌아가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 요새 최근의 경영 이론이기 때문에 뭐 들으시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얘기는 분명히 나올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열띤 이제 토론이 있으면 꼭 거기 계셔야 될 분은 영부인이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남편이 대통령인 남편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일자리 창출이고 그 일자리 창출을 꽃 피우게 할 사람들이 다 와 있으면 저는 뭐
인삼 절편이 아니라 산삼으로 절편 만들어서 갖다 드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저 이영진 앵커 생각대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꼽히실 분이 아니라 구적패인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적폐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어느 한쪽으로만 몰아붙이지 말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아니 뭐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좀 있는데 끝나고 계속 얘기를 하시죠. 자, 정부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만난다고 합니다. 자,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얘기 오갈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냥 잘 짜여진 공연 같은 자리가 아니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여러 이야기 나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